내 친구는 2004년 6월 달에 죽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형사들 여기서 거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온몸이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이거. 그 여성 그 전화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은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는데요. 이거 참 대단했던 사건이에요. 미친년 하나 때문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우리 방송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으면 반성 똑바로 하고 살아라 진짜. 본인이 지은 죄에 평생 동안 갚아야 돼요. (2004년 5월 24일) 날 오후 2시경에 이제 이 사건은 발생하는데요. 경기도 평택 포승면 쪽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21세의 여성 고씨예요. 고씨 70일 된 그 아기하고 외출을 했다가 둘이 동시에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신고했겠죠. 네. 그 5월 달경에 신고가 접수됐을 거고 경찰이 엄청나게 찾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 넘도록 이 모자의 행동은 아예 그 오리무중에 빠진 겁니다. 20일이 지난 2004년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 날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미시령의 공사 현장에서요. 조경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죠. 조경업자가 발견. 네, 오후 1시경쯤에 예. 시신으로 이 20대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몸이 끈으로 묶인 채 이 포대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지문 채취라든지 DNA로 확인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없어진 21세 그 당시 없어진 고 씨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실종됐었던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 아이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원경찰이나 이쪽 평택 쪽에서 간 경찰관들이 맨날 며칠을 수없이 아이의 수색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모자 납치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납치해서 뭐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남편이나 이 여성의 주변을 조사했을 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그런 것도 없고 없고. 시정 관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건은 미궁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예. 8개월 후에 강남에서 순찰 중인 그 경찰이 아니 저 차량, 뺑소니 차량을 딱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됩니다. 2005년 1월 22일 날 11시 10분이에요. 네. 11시 10분경에 강남구 삼성동 노상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이 네. 경찰관 그 차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비치는 것도 있고 경찰관이 조회-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조회기 휴대폰 조회기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봤더니 앞에 가는 차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수배돼 있는 차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서요, 네. 한 1km까지 수행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쫓아오니까 이 차를 버리고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자 살자 도주한 거죠. 끝까지 경찰이 추적했겠죠. 잡았더니 그 남자들 둘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김 씨하고 박 씨가 타고 있었는데 이 차 자체는 정 씨의 차였던 거예요. 경찰들도 의심스러운 게 김 씨, 박 씨는 사실 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데 그리고 뺑소니 사범도 직접적인 그 뺑소니 사범도 아닌데 정 씨라는 사람이 그 차에 차 주고 네. 그 사람이 도망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박 씨, 김 씨가 도주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거 의심스러워- 뭔가 있는 거죠. 네. 단지 이것들은 근데 무면허는 맞아요. 무면허에다가 이제 차량이 뺑소니 수배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니까 차를 수색을 해요. 그 안에서요. 휴대폰 3대 나왔어요. 하나는 그 두 박 씨, 김 씨게 아닌 자기는 일단 거 하나 있어요. 하나는 나왔는데 여자친구라고 우겼어요. 그 다음에 조수석 서랍에서 서류봉투 사이에 또 제3자의 휴대폰이 하나 발견돼요. 이거는 누구 건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 그 형사님들이 되게 잘했던 게 아마 따로따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박 씨, 김 씨 분리해놓고 물어보죠. 한 사람은 아예 아는 여자가 좋다. 이러고 한 사람은 길에서 줬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또 서로 거짓말이 뽀록 난 거죠. 핸드폰만 의심 요소가 아니라 아까 그렇죠. 차량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차에서 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차량에 흙이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삽도 있고요. 트렁크에. 네. 예. 또 장갑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더 의심을 살 만합니다. 이거 심부름센터 직원이었거든요. 이거는 뭔가 진짜 이제
예, 수사관이라면 뭔가 머리에 삑하고 부자 울리죠.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분리된 휴대폰을 서류봉투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차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다. 바퀴 같은데 이런데. 그러고 이 사람들 직업이 심부름센터 직원이다. 이런 뭔가 촉이 오잖아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예, 수상하죠. 일단은 그 휴대폰은 살려야 되겠죠. 휴대폰 그 메모리를 복구 의뢰를 합니다. 어렵게 메모리 복구했더니 휴대폰 속에서 나온 게 전화번호 13개 나왔어요. 그럼 전화 다 해봐야죠. 다 걸어봐야죠. 일일이 전화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결번이에요. 어떤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전화 안 받았던 사람 중에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이제 형사들이 계속 걸었잖아요. 네. 걸었으니까 이제 부재중으로 계속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은 봤잖아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네?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 와 있는 걸 보고 다시 전화. 다시 백으로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받은 거예요. 전화번호 물어봤겠죠? 네. 무슨 전화번호니까 지난해 죽은 친구 전화번호래요. 내 친구는 2004년 6월 달에 죽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형사들 여기서 그냥 뭐 거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온몸이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이거. 그 여성 그 전화 받으면서부터. 그럼 그때부터 교수님 이런 말씀을 되게 좀 조져야죠. 조져야지. 네. 형사들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이 이 새끼들이 뭐 살인범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참 슬기롭게 했어요. 또 질문도.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 새끼들 딱 갖다 놓고 야 애기는 어쨌어. 여성은 죽어서 발견됐지만 애는 어쨌냐고 딱 그냥 다이렉트 쳐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범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뺑소니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잡힌 걸로 아는 이미 거예요. 다 끝났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데요. 2004년 5월 24일 날 오후 2시경이네요. 네. 오후 2시경에 경기도 평택 아까 포승면 네. 그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21세 고 씨 그 여성 엄마하고 생후 70일 된 아기를 이제 범행 대상으로 납치했는데 애엄마가 이렇게 앞으로 안고 가고 있었대요, 아기를. 네.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가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뺏기려고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주차장 안에서 막 돌려달라고 애기 난리를 치니까 인적 드문 데로 가갖고 이놈들이 세 놈이 아마 합동했던 것 같아요. 주범은 2명이고. 네, 아마 살해는 2명이 했고 1명은 사주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누구도 이제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같이 공범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네. 목을 졸랐다고 그래요.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여성 같은 경우 엄마는 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이제 완전 범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기해야 되잖아요. 발견 안 되게. 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데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미시령 쪽에 있는 공사장. 도로공사 네. 현장. 그 근처에다가 몰래 파묻어 버리고 위에 포장해 버리면 아스팔트 깔고 포장해 버리잖아요. 도로공사 현장은 거의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심부름 센터 놈들이잖아요. 네. 결국 아기를 구해달라는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빼앗을 목적으로 모자를 납치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바로 그 여성으로부터 뺏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알 수 없는 30대 여성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얘기는. 결국은 아이를 납치해오라고 시키는 바람에 아이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납치해오라고 시킨 여성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더니 사주에서 애를 납치해오라고 한 여자는 30대 여성이랍니다. 시킨 게 2003년 10월이네요. 7개월 전에부터 이 여성은 계속 아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까 신생아만 빨리 구해다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그때까지 아이를 못 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때 심부름센터 운영하던 놈이 누구였냐면 그게 정 씨예요. 차주. 네. 40살 먹은 정 씨고 도박 같은 것 때문에 빚에 쪼들리고 있었대요. 그때 이 여성이 애만 하나 구해다 주면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이 미혼모 아이를 하나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준다. 그래서 우선 착수금으로 4천만 원.
성공하면 3천만 원 더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빚에 쪼들리는 정모 씨가 원래는 진짜 뭐 이거 미혼모 아이들을 구하려고 처음에는 애썼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게 돼서 6, 7개월이 지난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은 왜 아이를 원했을까?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때 30대 여성. 네,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때 요청을 했을 때 심부름센터에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가 결혼 한 달 전이었다고 해요. 나쁜 여자더라고 이 여자. 이 여자는 이미 두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임 상태가 됐던 여자 유부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연하남을 만날 때도 결혼 상태였어요. 결혼 상태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다만 이제 두 아이 낳고 불임 상태가 됐던 거고. 이 여성은 허위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혼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거예요. 불임이다 보니까 이 남성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들통이 안 나려면 아이라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부를 한 거였죠.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요. 일남일녀의 슬하에 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2003년부터 이 남편하고 엄청 잦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이트 클럽을 그렇게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수려한 외모의 연하남이 바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연하남입니다. 5살 차이 나는 31살에 직업은 운전기사예요. 네. 근데 집안은 상당히 풍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뻑한 거죠. 네.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이제 못 살겠어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2달 뒤에 3월 달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2달 뒤에 가출을 해가지고 이 연하남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결혼 약속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이 남성이 결혼 날짜를 잡은 게 11월입니다.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럼 우리 이제 뭐 식을 올려야 되겠지.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거창하게 올리고 싶지 않고요. 조촐하게 우리 가족 친지만. 네, 우리 또 가족들이 다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산다고 그랬다며요. 네,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말 친지랑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촐하게 한 거니까 얼마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여성 측 그 하객으로는 친척 등 다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구했을까요? 대행업체요. 맞아요. 이 대행업체도 진짜 문제야 이거. 1인당 5만 원씩 돈 주고 9명 구했을 때 45만 원에 이제 친인척이 된 거예요. 네. 거기 와서 또 뭐 엄마 노릇 동생 노릇 막 아주 11월 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지금 아이도 가졌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한테 계속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원래 남편하고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법적 부부잖아요. 네. 호적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맨날 거짓말한 거지.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버틴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한편으로는 전 남편하고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나 봐요. 결국 12월 달에 혼인관계가 정리되니까 이제는 법적 혼인신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애예요, 애. 출산 시기는 자꾸 다가오는데 아마 배다 뭐 차고 쇼했겠죠? 산딸이 되면 그건 도저히 못 속이잖아요. 출산 시기가 다가오니까 부모님들, 시부모님들하고 남편한테 우리 애를 또 뭐 그랬겠죠. 시민권자 만들려면 거기 가서 출산하고 너 친정 부모가 거기 있으니까 애 낳고 올게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부모가 4천만 원 탁 줍니다. 얘야 너 가서 힘들 텐데 이 돈 갖고 가서 4천만 원 갖고 아이 잘 출산해라 라고 허락을 하는데 그 4천만 원이 뭔지 압니까? 아시죠 교수님? 선불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애 납치해오라고 선불금 4천 줬잖아요. 네, 성공하면 플러스 3천. 부잣집 시댁에서는 또 4천만 원 주니까 그거는 애 구해오라고 심부름센터에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어디가 있냐면요. 친구 집에 가서 있어요. 참나 이게. 그래서 3월 말까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저 출산 잘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애 낳으러 갔으니까 2월 달에 들어갈 때는 만삭 상태로 들어간 걸로 했구나.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3월 말에 애 낳았다고 이제 연락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귀국해야죠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애는 안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아직 그때까지 못 구했으니까. 못 구한 거죠. 구했으면 데리고 갔겠죠. 네. 그러면 시댁에서 아이를 왜 안 데리고 왔니?라고 하면 음. 하니까 원래 신생아들은 아이 비행기 못 태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아, 진짜 교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부름 센터에는 계속 조지는 거지. 네. 빨리 애구해 와. 이렇게 된 거죠. 계속 심부름센터에 쪼다 보니까 심부름센터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미혼모 아이를 구해달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한 6개월 동안 전국의 보육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들은 구하려고 그랬나 봐. 또 안 되면 신생아 있는 병원에서 훔쳐오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보안들이 철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심부름센터 운영하던 정 씨 도박하고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은 4천만 원 미리 받았고 여성은 계속 쪼니까 그때 끌어들인 게 처남하고 친구예요. 박 씨하고 김 씨. 이들도 경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알았다,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협조를 합니다. 이 여성하고 약속한 산딸은 2004년 2월이었대요. 그때까지 구해달라고 하고 4천만 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못 구하니까 여자는 난리를 치고 돈은 돌려주지 못할 입장이니까 납치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살 고 씨하고 아이를 납치해서 결국 그 고 씨는 살해하고 아이는 이 여자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럼 딱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 데리고 왔니?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외삼촌이 아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 이제 이러면서 시댁하고 남편한테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아이를 그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출생 신고까지 다 하면서 자기 호적에 기재를 해요. 나름대로 출생일도 아마 지가 이제 그 맞춰가지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났다고. 그래서 이제 호적에 등재하고 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심부름 센터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착수금 4천이고 이제 성공보수 3천이었잖아요. 그거 다 줬죠. 네, 근데 7천인데 음. 야, 우리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너희한테 아이를 준 거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 네, 밤마다 맨날 그렇겠지. 꿈을 꾸고 고통스러운데 당신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냐? 돈 좀 더 달라. 이렇게 안 협박을 주면 합니다. 다 남편과 식구들한테 폭로하겠다.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한 5번에 걸쳐서 7천에다가 뭐 6, 7천 더 준 모양이죠. 전부 1억 4천 정도 줬다고 그러네. 7천만 원 정도.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구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현 남편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수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부자였다고 그랬죠. 네, 그걸 어떻게 뭐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해서 꺼냈는지 그 남편의 수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걸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제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이즈음 되면 죽인 놈들은 잡았잖아요. 네. 정 씨, 그다음에 김 김 씨, 씨, 박 박 씨, 씨. 이놈들 다 잡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신 다 찾았고 이제 아기를 구출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기 구출하다가 잘못하면 애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출한 D-Day가 2005년 1월 23일이에요. 새벽에 아기의 그 안전을 우려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면서 30대 여성 집을 급습합니다. 아이는 어디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급 그 아이 그 유아 침대, 네, 누워 있었나 봐요. 네, 유아 침대. 그리고 아이의 모든 옷들이나 뭐 그 관련된 유아용품들은 최고급 품이었던 거야. 뭐 아이 옷도 브랜드 옷이었고요. 유명 브랜드라며요.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까지 유아용품 전체가 유명 브랜드 용품이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는 애주증 지키는 거죠. 그쵸. 부잣집 아이로 가서. 그리고 진료 기록도 봤더니 아이가 빠짐없이 예방 접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신생아 예방 접종. 네.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이제 검거됐어요. 아이 딱 구출하고 이 여자 바로 수갑 질러버렸겠죠. 그리고 여자 체포해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추궁하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될 줄 네, 몰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그 연하남과 너무나 살고 싶었다.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를 죽여서 아이를 뺏어오라고 한 게 아니다. 난 버려진 아이를 원했다. 그리고 진짜 여성이 죽은 건 또 몰랐고 죽을 죄를 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뻥이죠. 그 위협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건데 뭐.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말 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는데요. 아, 이거 참 대단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그 아까 박 씨하고 김 씨가 사실은 살해를 한 거고 실행한 사람. 네, 정 씨는 사주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둘 실행을 했던 박 씨와 김 씨는 무기징역이 됩니다. 무기징역. 네. 그리고 그 정 씨 같은 경우는
5년, 징역 5년. 얘는 이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애 구해오라고 시킨 거지 죽이라고 관여한 건 아닌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징역 5년 받았죠. 네. 그러면 이 여성 여자 납치해오라고 시킨 심부름센터 시킨 30대 여성 김씨예요. 네. 이 여자는 몇 년이요? 똑같이 징역 5년입니다. 아 이거 너무 싸요. 네. 응? 근데 이거 뭐 다 원심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래서 이 재판부는 뭐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 여성과 심부름 센터와의 만남을. 외양의 행복만을 좇아서 가치관이 전도된 여인과 그 30대 여성을 말하는 거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의 만남. 잘못된 만남이라고 표시한 거는 그 재판부에서 품격 있게 얘기한 거고 엿 같은 만남이죠. 개 같은 만남이죠. 그죠? 그 후에 형사들이 아이 전달했겠죠. 진짜 친아버지 그 고 씨의 남편이죠. 살해된 고 씨의 남편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정말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때가 1월 24일 네. 10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로 강남서 찾아왔겠죠. 형사계예요. 네, 형사계로 찾아왔겠죠. 8개월 만에 아이 8개월 만에 찾았구나. 그러니까 70일 됐을 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데 그 아이가 이제 8개월이 지나서 거의 이제 한 11개월 돼 거의 돌이 가까워진 애를 본 거죠. 전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이를 건네받고 울었죠. 근데 딱 아이를 보면서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빠가 딱 안으면서 잘 있었니 하고 울면서 안으니까 아기가 방긋 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아마 꿈을 많이 꿨나 봐요.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더니 아직 살아 있었구나. 이 아버지는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자기는 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고 안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검문의 필요성, 끝까지 추적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의 형사들의 치밀함, 그다음에 이제 아이 그 전모를 파헤치고 아이를 이제 막말로 남의 집에 있는 아이를 구출하는 그런 어떤 작전 이런 것 등등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어떤 성공적인 그 경찰 수사였던 거 맞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저 이 돈에 매몰된 쓰레기들과 자신의 행복만을 쫓아서 수단방과 한거린 그런 여자, 개 같은 만남, 그게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를 잃었던 사람, 또 아이도 같이 죽었을 거라고 불면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남편, 진짜 피해자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자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21세 고 씨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요. 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해야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징역 5년 너무 싸요. 미친년 하나 때문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징역 5년이니까 아마 나와서 지금 나왔겠죠. 지금 나와서 우리 방송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으면 반성 똑바로 하고 살아라 진짜. 본인이 지은 죄에 평생 동안 갚아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살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